9월 6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후미진 골목으로 끌고 가 소주병과 철골 자재, 의자 등으로 사람을 1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폭력을 알고 보니 14살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리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인식이 청소년 범죄를 더욱 잔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점점 더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우리나라의 소년법,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동영상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못 보겠던데요. 심약한 저 같은 사람도 못 보겠더라고요. 무료 급식을 1년 동안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서워요. 네,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범죄자들이 같이 말로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말로. 아, 그렇습니까? 예. 푹. 교정시설 내에서는 푹 폭력, 하고 20년 산 사람들. 교정시설 내에서는 폭력이 없습니까? 일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네. 예. 너무 살벌해요. 근데 저 보니까 막, 그렇습니다. 피 흘린 거 보고 양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정말 또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여자아이가 있고 해서 예. 소름 끼쳐서 정말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또래요? 예. 딸 있나요? 예, 예. 몇 학년이에요?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립니다. 저보다는. 저는 딸이 고2인데 예. 또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왕따로 지내갖고 아유, 그럼 더더군다나 이제 마음이 더 아프셨겠죠. 무감각 왕따. 다른 사람 왕따 시키는데 자기는 왕따인지 모르는. 그거 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따님의 명예를 훼손하시는 건.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래갖고 저 이제 캐나다로 운동시키다 운동도 안 돼서 캐나다로 보냈는데, 한 번은 내가 그 일기장을 보고 한참 운 적이 있는데, 그 일기장에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아이고.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또래 애들 또 유행어였대요. 아우,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내 정치든 뭐든 관계없이 이거 보내야겠다. 자식이 가장 크죠. 근데 저 아이들도 사실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저 그러니까요. 모습이라서 예.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 저 엄마가 벌써 2달 사이에 저런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처음 자리하셨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직 경찰로서 네. 얼굴을 듣기가 부끄럽죠? 네, 경찰관이 이제 이번에 부산 사건, 강릉 사건,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수사, 그리고 이 피해 아동들, 피해 청소년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사실 저는 솔직하게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면 저런 피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평생 트라우마, 애상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소년을 향한 어떤 가해, 잔혹한 그런 범죄, 정말 국가적으로 시스템 총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전직 경찰로서 부끄러우니까 카메라 보지 말고 고개 숙이고 말씀하십시오. 김대현 기자님,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보는 분들이 너무 이 정치나 사회 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연성화시켜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보는 분들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정말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 많은 네티즌들 혹은 시청자들께 욕먹을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예.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중범죄 사건이 연간 2,0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네, 청소년 사이에서. 와. 그리고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부터 14세, 지금 이제 이 사건 부산에서 발생한 이 폭력 사건의 아이들이 10세부터 14세.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14세였는데 이 아이들이 법원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것 또한 연간 몇만 건씩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져서 처벌까지 혹은 보호 처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법무부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 또한
그 아이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가정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1일 그 부산 사상구의 한 공원에서 예. 여중생 2명이 그 동갑내기인 여중생을 폭행하고 그 폭행한 장면을 또 찍어서 그대로 SNS에 또 본인들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범죄 2명인 줄 알았더니 결국 4명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전에 또 7월 달에 1차 폭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범죄 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중의 여론이라는 것은 이 폭행이 일반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런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처벌을 하는 것이 응당 맞다, 예, 옳다. 이런 알겠습니다. 주장을 하고 김 있습니다. 기자님. 네네. 자, 평가도 평가지만 지금 이제 하도 기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겉돌면서 기사를 접해요. 그래서 기사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서 7월에 폭행이 있었고 보복 범죄라고 하는 보복 폭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 경과 과정만 조금 드라이하게 네네. 아주 팩트만 좀 전해 주시죠. 네. 정리를 해갖고. 지난 7월 달에 이 피해자인 C양이 동갑내기인 A양, B양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갑내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 14세의 동갑내기입니다. 당시 피해를 받고 나서 14세가 넘었나요? 14세인가요? 만 14세입니다. 정확히. 당시 피해를 입고 나서 이 사건을 C양의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가 다소 미흡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해자인 두 학생은 거기에 대한 빌미를 잡고 계속해서 이 피해 학생에게 뭔가 좀 가학적인 협박을 표현도 하고. 하고 협박도 예. 하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2개월이 지난 9월 1일 날 예. 다시 이 C양을 불러갖고 또 폭행을 재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학생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통화를 했다는 게 명분이었고 또 다른 명분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거만하다 뭐 이런 건데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구나 좀 범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랄까요? 예. 이런 건데 그 갈등의 해결 방식은 굉장히 폭행적이었죠. 그리고 유인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유인을 했는 물론 이제 집에서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안 받으니까 그 결정적인 장소에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서 이제 어떤 으슥한 공원 예. 한 구퉁이에서 폭행을 가하게 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양주열 변호사님. 저러면은 7월서부터 그 폭행을 했고 7월의 폭행의 원인은 뭡니까? 6월, 그러니까 6월 29일, 그러니까 7월 초 6월 29일 예, 6월 폭행이었는데, 그 6월 29일이면 87년 6.25 선언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폭행이 이제 그 가해 학생, 예. 가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가해 학생 남자친구가 이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나 봐요. 예. 그래서 그 통화를 하게 된 걸 계기로 해서 노래방에서 때립니다, 처음에. 1차 폭행은.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와 왜 통화를 그렇죠. 하느냐? 왜 전화를 시기질 하느냐. 투심으로 너 뭐 사이에 끼어들었고 내 남자친구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상적인 뭐 이런 예, 얘기였겠죠.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빌미로 노래방에서 폭행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때리면 이게 2차 노래방 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폭행도 그렇고 1차 폭행도 그렇고 너무 잔인하고 이 아이들의 범죄로 믿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안에서 때리는 소리가 못 나가게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마이크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요. 그때도 이미 얼굴이 만신하게 되는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 후드티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갈 때 또 후드티를 뒤집어 씌워서 어깨동무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사장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에서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1차 폭행 때도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때 신고를 했고 1차 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피해 여학생이 제 생각엔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웬일인지 모르는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보복이 두려웠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 게 문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입장을 했냐면 원래 이제 경찰은 옆에 있어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가해자 얘기를 듣는 게 순서니까 예.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여러 번 알아보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는 건데 제 수습에는 아마 이 여학생은 신고를 해놓고도 나중에는 두려웠을 것 같고 또 그 경찰들이 학교에까지 연락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더 가혹한 폭행이 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저는 좀 안쓰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폭행할 때는 유인 폭행이라고 보도 나오는 건 지금 확신이 안 된 건가요? 확실하게 확인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오늘 정도에 아마 영장을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바로는 뭐 다른 이유로 해서 불러냈다며 거기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있었고 예. 그다음에 공장 근처로 데려가서 인적이 굉장히 으슥하고 주변에 막 흉기 같은 것들 위험한 물건이 널린 곳에 미리 데려가서 장소 그러니까 다 배정을 한 거예요. 섭외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장소 이렇게 답사도 사전 해놓고 답사를 여기가 합니다. 가장 적합할 것이다. 네, 네. 인적도 드물고 네. 흉기를 쓸 수 있는 것도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폭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애가 그냥 겨우 겉옷까지 정도 가려서 상처를 입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오죽했으면 보고 신고를 길을 가다가. 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백 팀장님, 네. 1차 폭행 때부터 한번 좀 네. 어쨌든 뭐 지금 기사 나온 거로 추정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경찰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왜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왜 축소를 했는지. 네. 이제 6월 29일 날인데 이 가해 학생이 5명으로 지금 나와 있죠. 6월 29일 5명이에요? 6월 29일 날도 전체 흐름이 전체적인 학생 애들이 5명이었어요. 이번엔 4명.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3학년이죠. 예. 지금 피해 학생은 2학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내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 남자친구랑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3학년은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여학생을 만나서 추궁을 하고 이제 구타를 시작을 한 거죠. 방금 양지열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게 6월 29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 그 학생 말고 나머지 4명의 학생은 그 다른 학생들은 이제 가담을 하긴 했는데 예. 아주 주 가담은 아닌 것이죠. 그 타 학교 3학년 학생이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구타를 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30일 날 부산 그 강서경찰서에 신고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를 진술 조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데 이미 가출한 상태였어요. 그게 연락이 안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연락을 했는데 결국 이 사실이 이 가해한 여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피해 학생도 가출하고 네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상태인가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피해 진술 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결국 출석 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도 피해자가 진술이 안 되니까 이제 가해자의 특정을 해야 되는데 피해 진술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실을 한 가해 학생들이 너 만나면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학생 계속 가출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이 지금 그 피해 학생이 아마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했던 부분들은 이 가해 학생들을 피해서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기 이전에 2차에 걸쳐서 9월 1일 날 폭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9월 1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학생이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학교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30일 날 한 거죠. 그렇죠. 6월 30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찾아갔을 때는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피한 겁니까?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피해자가 일단은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피한 걸로 그렇게 피한 알려주고 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엄마하고는 딸하고는 연락이 돼서 어쨌든 신고는 했지만 이후에 2차, 3차 추가 조사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2차 그 폭력이 9월 1일 날. 일어난 것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혹시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도 자, 9월 1일 사건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네네. 9월 1일. 네, 이제 9월 1일 날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아이가 빌려간 옷을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학생은 그 한 명의 여학생이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현장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예전에 나를 폭행을 했던 가해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 3학년 학생도 거기 있었던 그럼요.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1시간 정확하게 40분간의 무차별한 1시간 40분이요? 폭행을 당하게 된 거죠. 1시간 40분. 네. 결국 지나간 시민이 이걸 발견하고 혈흔이 온 몸에 묻어 있고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의 이 학생을 발견하고 119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저기 지금 것이죠. 그 CG 나온 거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15세, 14세, 13세.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1명, 1학년 학생 1명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4명인데. 근데 저 이제 D양은 1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일찍 들어간 2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지금 그 언론에 잘 특정이 안 돼요. 그냥 저 나이로만 나오고. 지금 13세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올해 9월 이후에 생일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같은 만 학년이면서 14세가 안 되고 9월 이후에 생일이기 때문에 13세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처분이나 그 반성이나. 내용 조금 이따 네. 차근히 짚어보고요. 김대영 기자님.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경찰을 통해서 보도된 게 아니고 SNS 상으로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SNS 상에 알려진 걸 기자들이 먼저 쓴 겁니까? 아니면은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건가요, 사건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양 변호사님 알고 왜냐면 계시나요? 이게 그 기자님들도 모를 정도로 네. 시청자는 국민들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퉁퉁퉁퉁 기사들이 치고 넘어가는데 어디에서 허점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SNS에서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폭력에 경악한 어떤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걸 퍼날랐죠. 처음엔 이렇게 됐던 거로 네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16세 다른 선배한테 이제 이걸 보내줘 SN 그렇죠, 보내죠. 그 사진을 맞습니다. 찍어갖고 네네. 보내고 감옥 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선배가 너무나 끔찍해갖고 그 선배가 SNS 상에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가해 학생이 가해 그 학생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그 남학생 선배한테 그걸 동영상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결국 이걸 SNS상에 남학생 겁니다. 선배가 올린 거군요. 그렇게 돼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처음에 문제가 됐던 전화 통화했던 그 선배라고 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선배 남학생한테 올리니까 너무나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 학생이 올린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보도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다시 이 보도의 원점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1차 폭행이 지난 7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폭행 가해자 측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복 폭행이 났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올려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게는 신고를 하나요, 누군가가? 기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게 사건이 알려지고 화제가 되니까 기자들이 부산경찰서에 다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전화하고 그렇죠. 소년계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정말 백교정 팀장에 계시지만 죄송스럽게도 여기서부터 경찰이 좀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고 이 상황 파악을 하니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경찰에서. 이때 사건 접보는 된 건가요? 네, 사건 접수는 이미 돼 있었죠. 사건은 접수가 돼 있는데 별일이 사건 접수는 누가 해내는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접수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접수를 했죠. 피해자 어머니가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2차 사건 2달 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도 피해자 어머니가 이 SNS 신고를 신고를 올린 했죠. 겁니다.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중상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이 옵니다. 이게 상처였다고 땀 때문에 사진이 그렇게 찍힌 거지 중상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피와 사진이 버무려져서 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진에 거지, 보였지 뭐 실제 큰 사건 아닙니다. 골절도 아니고 큰 사건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이 온 겁니다. 예. 그랬고 또 이 어머님이 이 사진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그런 모습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이게 안쓰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조차도 막아달라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응도 없었던 걸로 보여요. 경찰에. 그래서 어머님이 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엄마는 경찰한테 이 사진이 돌아다니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그것도 요구를 했다는 거고 경찰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요, 백 팀장님? 이 사실 지금 경찰이 대응이 여기 좀 질문 한번 답변하세요. 네. 저기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은 할 얘기 없어요. 알겠습니다. 백 팀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하여튼 1차 폭행 기사가 언론에 났을 때도 이게 보복 폭행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이 얘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종의 좀 축소된 상태로 기자들은 이제 경찰에서 브리핑을 해준 대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기사 썼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어머님이 또 화가 나서 이게 사건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SNS에 또 폭로합니다. 그래서 더 커진 거예요, 사건이.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사건은 무척 큰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저기서 나와 있던 지금 동영상은 본인들이 찍은 건 아니고 근처에 있던 CCTV에서 잡은 거죠. 그렇죠. CCTV까지 이제 그때 백 팀장님, 아까 제가
야단쳐서 죄송한데 원래 감옥을 보낼 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야단치면 감옥을 안 보내요. 경찰이 그 엄마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연락 오고 그랬을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경찰은? 사실은 이제 그때 진단이 팩트가 2주 상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2주밖에 안 나오죠? 아니 그 최초 사건에 6월 29일? 네, 6월 29일 날 그 폭행 사건은 상해 진단이 2주가 이제 첨부된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찰이 중상으로 보는 건 3주 이상을 중상으로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학생이 14세밖에 안 된 아니 아이고. 근데 이 사건 지금 9월 1일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9월 1일 사건 이전에 진단서 제출된 건 2주로 지금 예, 알려지고 2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피해자 진술도 안 되고 그래서 최초의 기자가 물었을 때 최초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중상이 아닌 걸로 했지만 상당히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자들은 지금 이 SNS상에 도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물었더니 경찰은 6월 29일 초동 단계의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런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넘는 이해는 그런 좀 폭행을 되네요. 당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가 미진하고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축소나 조금 약간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오히려 듭니다.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자 이게 1차 폭행이 있었고 그때는 2주 정도의 진단이 왔고 지금 이 사건은 신고는 들어왔지만 사건 그 수사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정재가 얘기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오픈 공개를 하고 정말 사실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일각에서 경찰의 대응, 수사 미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경찰 개혁 특위가 가동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최강욱 변호사 거기 들어가고 네네, 경찰청에. 예, 경찰청에 그리고 경찰 내 적폐 세력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경찰 내 적폐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 예.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품성이나 자질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 있다는 거죠. 네. 적폐 세력 청산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그냥 의견만 저는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찰 내 적폐 세력이라고 칭하긴 좀 그렇고요. 예. 상당히 어쨌든 경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 말투가 조금 애매모호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오셔서 이제 여기 분위기를 좀 익히라고. 네. 자, 김대영 기자님. 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의 미진한 대응 때문에 온라인에서 SNS상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전 국민이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국민이 수사관이 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자. 그래서 국민청원이 오늘 오후까지 한 20만 건 가까이 아니, 올라왔다고 그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으로 갔다가 또 어떤 분이 지금 소년법 예. 어떤 분들이 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다. 또 규정 변호사가 있었겠죠. 네. 소년법입니다. 그래갖고 방향을 틀어서 소년법 개정으로 이제 청원이 다시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20만 명이 넘었다. 20만 건 가까이 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공범자들 상영자 수하고 관람객 수하고 비슷해지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네. 공범자들이 지금 한 2, 3일 전에 월요일 날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예상하는 분들은 100만 건이 넘어갈 것이다라고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분노하고 갖고 같이 분노할 일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경찰의 입장은 뭔가요 이제? 그 철저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근데 긴장했나요? 글쎄 뭐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떤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는 있겠으나 예. 주목을 더 받기 때문에 긴장할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수사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 경찰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어쨌든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워딩은 그렇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처벌을 어떤
중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긴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결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저는 동영상 못 봤으면 워낙 끔찍하고 그래갖고 이제 좀 봤으면 좋겠지만 이게 보기가 좀 힘들어갖고. 자, 피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그 본인들이 찍은 동영상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네,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때려서 아이가 피해 학생이 피를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냄새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 폭행을 하다가 뭐 좀 심하게 뭐 그 옆에 목격했던 학생 말로는 1시간 넘어가니까 뭐 눈이 풀려서 잠깐 동안 그 눈이 풀렸다, 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4명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끔찍한 상황을 네, 갖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기왕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뭐 더 때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 이런 얘기까지 가해 학생들이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 성관계 얘기는 뭐냐면 이러고 있는데 뭐 남자 불러서 뭐 이렇게 하면 풀어줄까 뭐 이런 또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흔히 하는 뭐 또 고양이가 쥐 가지고 놀 때 굉장히 생명이 아니라 정말 장난감처럼 이렇게 다루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을 대하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본 게 아니라 정말 무슨 맹수가 이 초식동물들을 가지고 놀듯이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배 팀장님,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성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요 전에 있었던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연동이 되는데 그때 여학생이 20대 남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바로 옆에서 이것을 도왔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동료,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료 여학생이 있었고 이 동료 여학생의 매개가 돼서 계속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고 그때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거절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좀 데리러 와라. 엄마가 장사하고 있으니 집에 가 있어라 하는데 그 순간 이 사회에 대한 끈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펑펑 울면서 올라가고 그게 CCTV에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학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 전 단계에서 막아줬기에 망정이지 더 극한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 아닌가요?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려, 걱정,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피해를 당하고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협박이나 고통을 당할 거라는 예상을 했고 더군다나 그 무자비한 가학적인 그런 폭행을 하면서 나중에 성관계를 하면 풀어줄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엄청났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이 신속하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이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계속 방치가 됐다고 하면 이 여학생도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컸었다라는 예상이 그렇죠. 아니면 가해 폭행을 당하다가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정말 여기에 대한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일선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자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오니까 7월에 있었던 강릉 여학생 폭행 사건 그건 무슨 내용이죠? 네, 그 강릉 여중생 6명이 후배를 7시간 동안 폭행해서 전치 2주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치 2주요? 네, 그렇습니다. 6시간 때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석연치 않지 않나요? 이제 전치가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는 또 이게 이 피해의 양상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 사건도 피범벅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전치가 2주밖에 안 나왔냐? 물론 1차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 폭행의 어떤 과중성을 따질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왜 그럼 강릉은 7월달에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보도가 안 됐냐? 있었다가 보도가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부산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강릉에서의 피해 여학생의 언니가 우리 동생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면서 올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이 가해 여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방에서 했던 얘기가 공개가 됐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야, 이거 부산 얘기만 뜬 게 아니라 우리 얘기도 떴는데 어허.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이 우리 SNS 스타 되겠네. SNS 자기들이 그게 얼굴이 알려서 유명해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잊혀져. 어허. 또 한 사람은 우리 얼굴 누가 신상설계해서 우리 얼굴 돌아다니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돼. 이런 얘기들을 부모 중에 변호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걱정,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죄의식이라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대화들이 주고받다.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김대영 기자님, 이 사건 이후에 7월 강릉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 취재가 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의 이쪽의 대응은 뭔가요? 대답은? 경찰의 대응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지금 취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부산 강릉뿐만 아니고 예. 아마 뭐전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보도들이 계속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이제 법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을 간단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나이하고 법의 적용. 잘 지금 다 뭐 소년법 폐지하자,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소년법 적용 대상은 19살이 안 된 그런 만으로 학생, 만 19살 안 된 예. 겁니다. 그 경우에 다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사재판을 열리는데 형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형법을 적용해서 형사재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19살이 안 된 그 어린이기 때문에 일단 계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하는 게서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걸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형사법정처럼 엄격하게 증거 따지고 기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자기 재량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중대한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는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소년 보호 사건 소년부에서 처리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전과도 안 남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예,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중이라는 걸 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공조가 안 되니까. 법무부하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거나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폭행. 자, 잠깐만요. 예. 19살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에 적용 대상이고, 예. 또 13세부터 14세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10살부터 19살까지 소년법 적용 대상인데 10살부터 13살까지는 예, 13살인가요? 원래는 형법에 의하면 이 나이 때는 아예 아무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소년법을 만들어서 그때는 보호 처분이라도 하자라고 지금 법을 둔 겁니다. 촉탁인가 뭐 촉법소년이라고. 촉법소년. 예,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감옥을 가거나 소년원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호 관찰 정도 할 수 있는 관찰. 게 그건 어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예,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소년원까지 아니고 할수 있어요. 소년원까지. 짧게 설명을 예. 드리면 예. 보호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반성문을 쓰거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그 훈계를 듣는다라든가 예. 교양을 받는다. 보호 관찰소가 따로 있나요, 그럼? 그 보호 관찰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뭐 전가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 송치가 되거나 잠깐만요. 구금되거나 예. 이런 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없어. 소년원도 안 가나요? 그러면 보호 관찰 소년원 안 가요? 그러니까 소년보호 처분 중에 가장 10단계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9, 10단계로 가야 소년원을 갑니다. 소년원 가고 나머지는 그냥 보호 관찰하고 대부분 반성문 쓰고.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탁 감호라 그래서 13세까지. 예. 그다음 14세부터 19세는 아니 14세부터 19세까지도 그 소년보호 사건이 적용 대상이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범죄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강도를 했다거나 예, 살인을 예, 했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예. 다만 형사재판을 열어도 중하게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좀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 자체를 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도 15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낮춰지는 거죠. 15년. 근데 이번에 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20년 구형을 하면서 검사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조금 더 복잡한데 소년법의 또 특별법으로 이제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 15년까지밖에 형을 내릴 수 없는데 강력범죄는 가중해서 20년까지. 까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13세 미만의 아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어쨌든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이 처벌이 경감되는데 그것을 요 연령대의 아이들 중에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만약에 정말 중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 폭행만 된다면 이게 형사재판도 안 받고 그냥 소년보호 사건으로 빠지더라. 그러면 아무 기록도 안 남고 그냥 보호관찰관 한 명이요. 예. 소년 한 100명에서 150명을 담당합니다. 그 무슨 계도가 되겠습니까? 개정이 돼야 되겠죠. 네.
어떻게? 저는 이제 개정이 소년법 전체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 일정한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흉포범죄.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에 정한 20년형이나 소년법에 정한 15년을 그걸 개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년법의 전체적인 모든 죄명에 대한 그런 게 아닌 예. 특정한 중한 범죄에 한해서만 개정을 하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년법의 틀거리는 의미가 있으니 놔두되 그렇죠. 이 법을 악용하는 일부 극소수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른 네. 청소년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감경 사유를 좀 이제는 좀 풀어주자. 그렇죠. 네. 그래갖고 좀 형량을 좀 늘리는 그렇습니다. 좀 엄벌에 취할 수 있는 특히 보복 폭행. 보복 특히 폭행. 보복 예. 범죄. 보복 범죄는 특히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관심이 끝나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범죄의 근원에는 우리 사회가 있고 그리고 이 잘못된 범죄의 근원이 되었던 기득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되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언론도 경찰도 사건이 터졌을 때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그런 접근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혹은 관계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언론과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더 강한 북한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 역할이 중요한데요. 과연 푸틴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규모 첨단 무기를 팔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언증이 있는 걸까요? 이 문제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SNS상에 요즘 핵무기가 터졌을 때의 행동 강령 이런 거 도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지하에 들어갔다가 예. 20분 정도 코로 숨 쉬지 말고 입으로만 숨 쉬고 예. 코로 숨 쉬면은 폐가 터진다. 저는 뭐 30년 전의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뭐 옛날 그 80년대 초반에 그 군대 갔을 때 예. 그때는 완전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는 핵전쟁 관련해서 이 그 논산훈련소에서 예. 핵전쟁이 그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대응 그런 뭐, 강령. 예, 대응 강령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내가 30년 전으로 다시 어허. 되돌아간 거 아닌가? 그리고 입으로 숨 쉬고 20분이나 30분 지난 다음에 그 땅 밖으로 나오면 그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진 뒤일 것이다. 이게 무슨 그러게. 아하,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들도 그 SNS 도는 거 보셨나요? 글쎄요, 뭐, 자세는 안 봤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네. 저도 이게 좀 그런 거 둔한 사람인데, 보고 무서워서, 천안, 충청도 어디에 도망가 있을까? 왜냐면 서울에 터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이 핵이라는 것은 그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 한반도의 좁은 땅에 뭐 서울, 충청도, 부산,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 뭐 피해 대상 지역 아닙니까? 더 무서워지네요. 예. 자, 김대웅 기자님. 네. 전체적으로 북한 그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오지만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9월 9일 그러니까 그 북한 노동당 창당기. 노동당 창당 10월 11일. 9월 9일은 북한 정권 정권 창건. 수립일. 예, 정권 수립일을 기해서 ICBM이나 혹은 SLBM 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고 첨단 무기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 두 정상이 전화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무기와 관련된 지원 예. 이 대화는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 지원 와중에 아마도 트럼프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첨단 무기를 너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사안 가지고 그럼 미국이 무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반론도 하고 이의 제기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대칭 무기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와야 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네. 교수님. 예.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트윗에 올려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 선상에서는 이해가 힘들죠. 그것은 예. 대입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또는 회담, 여기에서 이러한 엇박자가 두 번째지요. 예.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그때는 FTA 문제 예. 논의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기 지금 나오는데요. 그 해석하면 나는 일본과 한국에 판매하는 미국 첨단 무기의 양을 늘리도록 허용했다. 자, 첨단 무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30년 정도 해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그 판매를 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어떻게 되냐, 그 무기 구조가? 미국의 그 무기 판매에 대한, 예. 무기 수출에 대한 결정 구조가 뭐 모든 무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첨단 무기에 그렇죠. 첨단 고부가. 뭐 예를 들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번의 그 엇박자라고 하지만 좀 뭐랄까 해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첨단 무기, 여기서 무기라는 말을 직접 그런 것 같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첨단 기술, 뭐 이런 부분에서 협조, 뭐 예. 미국에서는 판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그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과거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SNS 선상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무리 설명하도록 합리적인 의심,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차 교수님. 예.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또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Big week coming up? 예. 빅 위크가 처칠이 그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향해서 그 연합군이 전면적 폭격을 알릴 때 그걸 빅 위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네. 전장하겠다는 건가요?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뭐 협상의 하나의 수단 내지는 뭐 또 이런 또 이 말폭탄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런 그 뭡니까 이런 목적을 예.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기술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빅위크라는 그 자체가 지금 뭐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아마 뭐 처칠이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이 독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사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가면 선제 타격 나아가서는 또 뭐 예방 뭐 지금 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일종의 지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상당히 좀 문신이 폭이 좁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블러핑 차원에서 블러핑. 조금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이 좀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하나의 뭐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양문인 교수님,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요. 구구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창건, 그 기념을 앞두고, 구구절 앞두고 뭔가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예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혹은 ICBM 그 3차 ICBM 발사를 실험을 할지.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프리덤 가디언. UFG. 예, UFG. 그 훈련할 때 역대 유례없는 사성 그 장성들이 오면서 와갖고는 다 이거 뭐 군사적 행동 아니다. 외교적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 그 전에 좀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 하던 김정은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시그널이 돼갖고 이거 뭐 우리 때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네 하면서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 군사 훈련 여기에 예.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조정하면은 예. 막 북한이 또 대응에 대한 수위를 좀 낮추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뭐 사전 조율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번에 보면은 전략자산 무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그리고 미국의 그 병력도 예. 규모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원래는 그 UFC 훈련은 그 시뮬레이션 훈련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휘소 훈련 걸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번에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좀 뭡니까 그 단거리 조그만 이런 걸 해가지고 나름 무력시를 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또 뭡니까 그 일련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이 뭐 미국을 존중했다 시작했다는 이런 또 신호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앞뒤가 연결고리 상당히 좀 안 맞아요. 아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트럼프가 제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강경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명성이잖아요. 또 절제진 한마디가 예. 이제 국제사회에 떠니 매제컨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과거 미국 대통령의 특징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김정은 위원장 또한 이런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런 것을 위기를 고조시장에서 예. 우리의 대응, 이런 시간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예. 이런 생각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축구 보셨나요? 축구 다 못 봤습니다. 예. 축구할 때 제일 위험한 우리 편 아군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페인팅 모션을 쓰면 상대편을 속여야 되는데 우리 편까지 속입니다. 이런 선수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패스가 올지 모르니까 맥 놓고 있다가 패스를 받아도 뺏기는데 지금 트럼프가 아군을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아군을 속이는 것인지, 뭐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뭐 철학이나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허. 아니면 이렇게 아군을 속이는 것이 정말 고도의 전략인지, 그걸 잘 우리 모르겠어요. 팔아먹으려고. 글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가 지금 이제 9개월이 지금 이제 넘어서고 있잖아요.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지금 임명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한미국 대사는 빅터 차가 내정됐다 이야기하는데 예.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미국은 조금 뭡니까? 말로서는 엄청나게 한반도가 위기고 또 예. 더 나아가서 이 위기 선상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강력한 제재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 제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부야. 이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란에 대해서 예. 제재 의뢰할 때는 국무 안에 그 제재에 대한 검증 이행 이런 담당자가 최하 5명에서 10명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이게 없는 거죠. 또 방금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가 동아태 차관부 자리잖아요. 그렇죠. 임명도 안 됐단 말입니다. 임명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르고 틸리슨 국무장관 이야기 다르고 매티슨 그 국방장 이야기 다르고 맥메스 안보보좌관 얘기 틀리고. 뭐 어떻든 간에 그러나 최정점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이 지금 먼저 이러한 소위 말해서 메시지가 예. 혼돈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예. 우리 안보실이 잘 파악을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허둥지둥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지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품격시대. 그냥 품격 시대가 아닌데요.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 품격 시대를 잘 만듭시다. 예. 아, 좋은 프로그램 만듭시다. 하면서 MC를 결정을 하네요. 그 지금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위중한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인데 지금 출범한 지 언제가 됐는데 이 실무팀, 핵심적인 실무팀은 아직 임명조차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미국의 대응을 누가 믿습니까? 사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 자체가 과거 그 후보 시절에 보여주는 행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이나 아주 그 기이한 행동 때문에 주류 언론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육군장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트위터 정치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7시 정도 되면 일어나자마자 그날에 사실 그 자신이 이게 그 끌고 가야 될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근데 지금 국정의 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되어서조차도 본인이 지금 매일 제기할 수 있는 이슈들을 끊임없이 지금 던지는데 문제는 그것이 국내 정치 하나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와 운명과도 아주 밀접한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툭툭 던진다는 것이죠. 뭐 지난번에 뭐 전략적으로 잽을 던지고 그 다음에 무슨 카드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던지는 것 나오는 같아요. 데 던지는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냐면 이번에 그 물러났던 베논이라고 예. 그 수석
보좌관이 그 수석 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뭐 쫓겨났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변호인하고도 매일 통화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거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강경. 네, 초강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왔던 제임스 켈리 그 비서실장하고 안 맞아서 켈리 이 비서실장이 그 때문에 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켈리도 해병대 사성장군 해병대 출신인데요. 사성장군 출신이죠. 켈리하고 안 맞을 정도는 어느 정도 극우 인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지금 그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지금 안보보좌관 그리고 예. 지금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다 군 출신들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오랜 군 생활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의 그 조언과 그런 그 보좌를 받기보다는 지금 극단적인 생각이 치우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아젠다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그걸 즐기려고 하는 그런 듯한 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이 지금 감을 잡을 수 없고 일관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예. 제재에 대해서는 강력한 찬성 입장보다는 좀 북한 쪽의 입장을 좀 두드러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싸여 있는 4강 중에 예.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사실 이제 외교에서 그 외교적인 수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행동이 사실은 보여주는 게 많은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바로 위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푸틴과의 이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강력한 제재, 예. 하지만 이 강력한 유엔 안에서의 제재를 사실 제대로 잘 따르지 않거나 혹은 북한 측 입장을 두드려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러시아 푸틴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보수 단체들이 뭔가 자꾸 던지는 거, 예. 그러니까 너무 쉽고 관례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사실 이런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풀을 먹더라도 핵 포기하지 않을 것, 즉 체제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군사적 히스테리를 강화하는 것은, 즉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며 국제적 제한과 막대한 인명피해만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북의 수소폭탄 위력에 가까운 핵실험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그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단 말이에요. 푸틴 입장은 뭡니까? 북핵 불용이라는, 다시 말해 북한 핵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나 원칙적으로 한국이나 분명하다. 똑같고, 그다음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북한이 핵 이런 위기, 고조, 예. 도발 이에 대해서는 규탄 받아야 되고, 또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 다른 나라도 이견이 없다 이거죠. 아. 단지 이 해결 방법에서 가지고 예. 좀 차이가 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애둘러, 지금까지 러시아의 주장이 그대로 재확인한 수준입니다. 우리 현재 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다시 말해서 체제에 대해서 안전, 예. 체제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예. 계획도 되고 개방도 가고 그다음 비핵화도 갈 수 있다. 이걸 역으로 따지면은 체제 안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 담보가 없다 하면 예. 결국은 핵능력 고도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러한 것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러한 선상에서 나름대로 해법도 너무 북한을 압박 제재에 몰아붙이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핵력 고도화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 대통령에게 좀 더 주지를 시킨 대목이 아니겠느냐.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강화했다. 그렇죠. 예. 자, 차 교수님. 예. 중국도 이른바 이제 쌍궤병행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의 동결 혹은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 패션으로 같이 하자. 예. 라고 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정은은 또 이제는 예. 중국과도 보조를 안 맞춰요? 예. 자, 핵에 대해서 핵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 미국이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먼저 하고 핵은 그 이후의 문제다.
중국의 입장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김정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 개발을 완성화시키고 예. 이 투발 수단인 미사일 그러니까 ICBM까지 완벽하게 해서 자신의 손에 넣는 것까지는 거의 마이웨이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완성돼야만 미국이 직접적 협상 테이블에 놓을 것이고 그걸 그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체제 보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 미국과의 평화협정 뭐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의 목적은 아직까지 지금 거의 99분 능선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 북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 시점은 예.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러시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혹은 미국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나 한 있더라도 핵 개발을 완성하는 완성 단계로 갈 것이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면은 2014년도에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중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대 제안이 바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상중단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여기에 대해서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렇게 중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중대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존 켈리, 예. 예. 캐리 국무장관이 이런 지하에 거부를 했죠. 거절했죠. 예, 왜 했느냐? 다시 말해서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 간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테이블에 올리지 마라. 이랬고 두 번째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이것은 국제사회, 국제규범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엇을 다른 것과 자꾸 바꾸니 많이 하느냐. 아하. 너희들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중단하면 중단한 이후에 예. 뭐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뭐 그런 선상에서 중국이 이제 다시 이러한 제안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예.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양측, 즉 북한 측도 미국 측도 입장 변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핵에 대해서 북은 핵에 대해서 논의하지 마라. 이건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일단 핵을 포기한 다음에 협상하자. 그렇죠. 서로 그렇죠. 예. 다른 평선을 달리고 있는 이제 거죠. 그 선상에서 방금 우리 이제 차 교수님께서 조금 예. 말씀해 줬는데 예.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은 이제 핵을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 의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예. 핵을 가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예. 핵 군주 협상하자. 예.談判하자. 이것이 현재 북한의 전략적 의도다. 저는 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푸틴 대통령과 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노동자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무슨 의미죠? 그 노동자들이 소련 지역에 가서 이른바 외화벌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예. 그게 다시 북한 내로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이 자금으로 해서 뭐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외화벌이하는 노동자가 러시아에 많이 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많이 의미를 가 얘기한 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내쫓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뭘 얘기한 겁니까? 내쫓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함으로써 그 북한에 대한 제재에 같이 동참을 좀 해주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 같은 걸 한 거고, 예. 동시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원유 공급도 마찬가지로 좀 자제하고 예. 이 강력한 제재에 좀 동참해달라.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좀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끝쪽에 있는 훈춘, 네네. 거기가 이제 중국의 고속철이 베이징서부터 고속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훈춘, 그다음 러시아 접경지대인 핫산, 낮은 선봉,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광범위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른바 보따리상을 했던 분들 중에 예. 중국의 베이스를 가지고 보따리상을 하는데 굉장히 거부가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분들이 갖고 들어오는 물건이 이제 북한 장마당에 풀리는 거고. 북한도 가고 또 북한에서 나온 어떤 물건들이 러시아로 중국이나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이렇게 어허. 흘러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큰 무역 거래 같은 것이 하나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예. 네. 자, 차 교수님. 예.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압박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결국 실효성 있는 압박의 마지막 수단은 원유 공급하는 소유관을 중국에서 닫을 것이냐. 네. 지금 한 100만 톤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한 40만 톤을 또 러시아에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유관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동참할 것이냐 이런 등등이 지금 문제인데. 네. 미국은 지금 그 북한하고 그 거래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아예 사업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예, 그렇죠. 동북 삼성 지역의 동북 삼성 기업들. 지역 기업들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에 유력하게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래전부터 그렇죠. 거론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그 이번에 그 6차 핵실험 때문에 다시 또 유엔에서 지금 또 제재 결의안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좀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지금 그 새로운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된다고 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상당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Conceptual approval.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유학파입니다. 유학파입니까? 예. 예. 어디에서는 conceptual approval하고 이게 원문이 뭐가 맞나요? 컨셉추얼. 컨셉추얼이 맞나요? 컨셉셔널이 맞나요? 컨셉추얼이 맞죠. 제가 컨셉추얼이라고 얘기했다 창피당했는데 이게 맞는 건데 제가 영어 선생 출신인데 예. 아, 예. 컨셉셔널은 아니죠. 예. 컨셉추얼 어프로벌. 어프로벌. 자, 이 와중에 아까 이제 무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첨단 무기를 판매하도록 정확하게 워딩은 이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이야기에는 첨단 무기가 일정 기간 동안 해외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일종의 기술 이전이 두려워서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판매를 승인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 물으니까 이거 진짜 판매할 거냐 하니까 컨셉추얼 어프로벌이다. 이거 미국 정치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는 아니지만도 그 동맹국가인 지도자가 상당히 영어를 고급 영어를 쓴 것 같아요. 뭐 개념적 성의도 트럼프답지 않게. 글쎄요. 뭐 트럼프의 SNS 용어인지 아니면 이거 학술적인 용어인지 군사 지력적인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그 무기 판매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미국의 절차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9개월 정도 대통령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무기 판매 이런 과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 있어가지고 뭐 한국이 지금은 이제 자주보행 차원에서 예. 또 지금 이제 미국의 이 북한의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참 자연적으로 동맹과 더 플러스 지금 이제 미국부터 무기 구입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글로호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글로호크.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필요성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런 부분도 아니고 국회 나중에 논의를 돼야 되겠지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술 협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아마 미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절차적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개념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결국 뭐냐, 이게 기술적 협조를 뛰어넘는 무기 판매의 개념 선상에서 들고 난 이야기 아니겠느냐. 김대영 기자님.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친미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마을에 한 집이 있는데 옆마을에서 여기다가 그 볕단을 가져와서 불 지르겠다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옆집에서는 아주 좀 힘있는 이장이 야, 이 저 불 지르는 걸 막아야지. 같이 막아줘야지 하는데 내가 말이야 소화기 판매를 하거든. 소화기를 좀 사가면 어떨까? 이런 심정이 어떻겠어요? 소화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통탄한 심정이 좀 들겠죠,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저라면 뭐 소화기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사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고 싶어요? 아니, 회사 공식 입장입니까? 필요하다면 사야 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예. 볕집단을 내 집 앞에 뜰에 갖다 놓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렇죠. 그걸 막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을 수 없는 단계가 진전이 된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는 소화기가 필요한 거겠죠. 소화기 팔려고 나온 그 이장 아저씨는 좀 섭섭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던지는 얘기들을 다 하나하나에 우리가 다 대응하지 말자.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과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우선적으로 국무부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부도 트럼프가- 세팅이 안 돼 있어요. 행정부가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다분히 동아태 차관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외교를 정책을 펼 때
지금 현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서훈 국정원장 주도로 남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나머지 4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 관계의 기본 동맹 축에서 나머지 남북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문제를 다룰 것인지,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대통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언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반응들이 그때그때 요상하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가 과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다만 동맹의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좀 밀접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이것만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런 그 발언 하나하나에 반응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교수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한국계 교수님께서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강대강 구도가 한 6개월이나 1년쯤 가다가 극적 대화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너무 불안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져서 한 64%쯤이 나왔어요. 물론 그것도 높은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지금 행정부는 우리 민족과 국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무기 판매를 들고 나왔다? 그 자체가 사실 보면 사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역대적으로 미국의 군수 업체들이 예. 상당히 뒤쪽에서 미소를 띄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에서 했던 것이 미사일 여러 가지 통제에 대한 이 제한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미사일이 180km에서 300km로 늘었을 때도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 A-10 킵스라는 그 미사일을 구입을 했고, 또 그 뒤에는 또 미사일 탄두를 500kg으로 늘었을 때 그때는 또 지금 글로벌 호크를 7,700억짜리 되는 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던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운명도 달려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군수사업체들의 그런 농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놀아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라서라도 이 상황은 빨리 종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풀겠다. 그러니까 지금 1톤쯤 되어 있나요? 그걸 한 2톤쯤을 하게 되면,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톤 되면 지하벙커, 이제 백두산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지하벙커가 50m 아래인데 2톤쯤 된 벙커버스터 위력을 발휘하면서 그 지하 50m 아래까지도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로 보면 이것도 의미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요 다음에 다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사일 수입이라고 하는, 구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지점인지, 안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미국의 창사에 도움이 주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모 연구 자료에서 이 소위 말해서 무기 판매와 대화의 연계 관계를 할까요? 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할 때는 이 한반도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킵니다. 고조시키고 난 뒤에 이 한미 간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약, 거의 완성이 될 때쯤 되면은 북미 간에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알 필요 있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연장선을 볼 필요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적어도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것도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거리가 800km에다가 중량이 500kg이죠. 여기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량을 갖다가 1.5토이라든지 2토이라든지 중량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미국 입장, 한국이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적 사례 봤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적어도 1.5톤 또는 2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이런 폭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얘를 도발했을 때 원적, 또 그리고 뭡니까? 지원 세력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방금 우리 정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벙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탄도의 무기가 무거우면은 폭발력은 클지 몰라더라도 그걸 싣고 가는 사거리 줄어들 수 없단 말입니다. 서로 사거리도 늘려야 되겠네요.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필요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국이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탄도 중량 무제한
이렇게 해주면 해가지고 이것이 무기를 팔기 위한 하나의 미끼다. 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철저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안 사는 거예요? 뭐 사더라도 예. 뭐 좀 뭐랄까 우리가 다른 거하고 좀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술 지금은 이전도 이제 좀 받고. 그렇죠. 뭐 기술 이전이 있어 가지고 시기를 당긴다든지 예. 또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지금 아까 차재현 교수께서 말한 대로 우리가 킬체인이라든지 예. 그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대량 보호 응징이라든지 이런 서리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아까 지금 글로벌 허크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미국 의회에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논란이, 겁니다. 예. 어떻든 간에 또 우리도 그런 것을 봐가면서 준비도 하고 예. 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뭐 우려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킬체인, KMD, 그 다음에 그 무기 3대 추가하게 되면 다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우리도 뭐 물론 뭐 준비된 거 있죠. 뭐 현무 미사일 같은 거 예.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뭐 사거리를 늘리고 또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하면 아주 기술적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개발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와야 되는 거죠. 사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김 그래서 기자님.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소위 일각에서는 이제 핵무장을 하자 아니면 뭐 전략핵을 배치하자 전술핵? 예, 전술핵을 예. 배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컨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면 미국의 어떤 군사 무기의 그 장사놀이에 예. 좀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야 할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선언을 NPT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NPT는 그 이후의 문제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부정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럼 거죠. 북의 핵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는 갖고 수준에 있다. 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한 대칭되는 어떤 개념에서의 그 핵무장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술핵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술핵도 마찬가지인데 전술핵을 가족을 배치하려고 하면 일단 미국의 승인과 그럼요. 허락 미국이 이런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미국 결정하는 게 결정 하에 아니잖아요. 또 놓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비슷한 어떤 논란과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참에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네. 그 핵무장 하자. 그럼 결국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을 깨는 차원에서는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차피 미국이 지금 승인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면 한미동맹이 깨지겠지만 전술핵을 만약에 재배치한다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결정해야 되는 미국의 거죠. 무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전술 그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지금 반대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깨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략 핵무기를 통해서 충분히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억지력이 보장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지금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에는 동북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전체적인 있는 것이죠. 군사력의 기본 균형이 깨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 조야에서 다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차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의 핵우산 정도로만 해도 남북한 비대칭 전략이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통탄해하는 것은 이 와중에 무기를 팔아먹고자 하는 트럼프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장사 속에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려서 아이가 피해 학생이 피를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냄새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 폭행을 하다가 뭐 좀 심하게 뭐 그 옆에 목격했던 학생 말로는 1시간 넘어가니까 뭐 눈이 풀려서 잠깐 동안 그 눈이 풀렸다, 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4명 학생 중에 1명이 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끔찍한 상황으로 갈 뻔했네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기왕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뭐 더 때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 이런 얘기까지 가해 학생들이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 성관계 얘기는 뭐냐면
이러고 있는데 뭐 남자 불러서 뭐 이렇게 하면 풀어줄까 뭐 이런 또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흔히 하는 뭐 또 고양이가 쥐 가지고 놀 때 굉장히 생명이 아니라 정말 장난감처럼 이렇게 다루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을 대하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본 게 아니라 정말 무슨 맹수가 이 초식동물들 가지고 놀듯이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배 팀장님,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성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요 전에 있었던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연동이 되는데 그때 여학생이 20대 남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바로 옆에서 이것을 도왔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동료,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료 여학생이 있었고 이 동료 여학생이 매개가 돼서 계속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고 그때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거절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좀 데리러 와라. 엄마가 장사하고 있으니 집에 가 있어라 하는데 그 순간 이 사회에 대한 끈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펑펑 울면서 올라가고 그 CCTV에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학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 전 단계에서 막아줬기에 망정이지 더 극한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 아닌가요?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려, 걱정하고 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피해를 당하고 또 향후에도 예. 계속해서 이런 협박이나 고통을 당할 거라는 예상을 했고 더군다나 그 무자비한 가학적인 그런 폭행을 하면서 나중에 성관계를 하면 풀어줄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엄청났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이 신속하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이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계속 방치가 됐다고 하면 이 여학생도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컸었다라는 예상이 그렇죠. 아니면 가해 폭행을 당하다가 사고가 났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정말 여기에 대한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일선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자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오니까 7월에 있었던 강릉 여학생 폭행 사건 그건 무슨 내용이죠? 네, 그 강릉 여중생 6명이 후배를 7시간 동안 폭행해서 전치 2주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치 2주요? 네, 그렇습니다. 6시간 때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석연치 않지 않나요? 이제 전치가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는 또 이게 이 피해의 양상을 예.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 사건도 피범벅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전치가 2주밖에 안 나왔냐? 물론 예. 1차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 폭행의 어떤 과중성을 따질 때 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예.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왜 그럼 강릉은 7월달에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덮여 있고 보도가 덮여 안 됐냐? 있었다가 보도가 예.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부산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강릉에서의 피해 여학생의 언니가 우리 동생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면서 올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이 가해 여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방에서 했던 얘기가 공개가 됐어요. 어허.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야 이거 부산 얘기만 뜬 게 아니라 우리 얘기도 떴는데 어허.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SNS 스타 되겠네. SNS 자기들이 그게 얼굴이 알려서 유명해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잊혀져. 어허. 또 한 사람은 우리 얼굴 누가 신상 설계해서 우리 얼굴 돌아다니면 초상권 침해를 고소하면 돼. 이런 얘기들을 부모 중에 변호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죄의식이라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대화들이 주고받던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김대영 기자님 이 사건 이후에 7월 강릉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 취재가 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이쪽의 대응은 뭔가요? 대답은? 경찰의 대응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지금 취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부산 강릉뿐만 아니고 예. 아마 전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보도들이 계속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을 간단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나이하고 법의 적용 잘 지금 다
뭐 소년법 폐지하자,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소년법 적용 대상은 19살이 안 된 그런 만으로 학생, 만 19살 안 된 예. 겁니다. 그 경우에 다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형사재판을 열리는데 형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형법을 적용해서 형사재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19살이 안 된 그 어린이기 때문에 일단 계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하는 게서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걸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형사법정처럼 엄격하게 증거 따지고 기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자기 재량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중대한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는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지금 대로 피해학생 계속 갖춘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이 지금 그 피해 학생이 아마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했던 부분들은 이 가해 학생들을 피해서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기 이전에 2차에 걸쳐서 9월 1일 날 폭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9월 1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학생이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학교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30일 날 한 거죠. 그렇죠. 6월 30일 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찾아갔을 때는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피한 겁니까? 그건 지금 확인이 안 그 되는 거죠. 피해자가 일단은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피한 걸로 그렇게 피한 알려주고 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엄마하고는 딸하고는 연락이 돼서 어쨌든 신고는 했지만 이후에 2차, 3차 추가 조사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2차 그 폭력이 9월 1일 날. 일어난 것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혹시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도 자, 9월 1일 사건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네네. 9월 1일. 네, 이제 9월 1일 날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아이가 빌려간 옷을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학생은 그 한 명의 여학생이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현장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예전에 나를 폭행을 했던 가해 학생들이 있었던 그 거죠. 3학년 학생도 거기 있었던 그럼요.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1시간 정확하게 40분간의 무차별한 1시간 40분이요? 폭행을 당하게 된 거죠. 1시간 40분. 네. 결국 지나간 시민이 이걸 발견하고 혈흔이 온 몸에 묻어 있고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의 이 학생을 발견하고 119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저기 지금 것이죠. 그 CG 나온 거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15세, 14세, 13세.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1명, 1학년 학생 1명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4명인데. 근데 저 이제 D양은 1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일찍 들어간 2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지금 그 언론에 잘 특정이 안 돼요. 그냥 저 나이로만 나오고. 지금 13세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올해 9월 이후에 생일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같은 만 학년이면서 14세가 안 되고 9월 이후에 생일이기 때문에 13세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처분이나 그 반성이나. 내용 조금 이따 네. 차근히 짚어보고요. 김대영 기자님.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경찰을 통해서 보도된 게 아니고 SNS 상으로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SNS 상에 알려진 걸 기자들이 먼저 쓴 겁니까? 아니면은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건가요? 사건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양 변호사님 알고 왜냐면 계시나요? 이게 그 기자님들도 모를 정도로 네. 시청자는 국민들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퉁퉁퉁퉁 기사들이 치고 넘어가는데 어디에서 허점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SNS에서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폭력에 경악한 어떤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걸 퍼날랐죠. 처음엔 이렇게 됐던 거로 네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16세 다른 선배한테 이제 이걸 보내줘 SN 그렇죠, 보내죠. 그 사진을 맞습니다. 찍어갖고 네네. 보내고 감옥 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선배가 너무나 끔찍해갖고 그 선배가 SNS 상에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가해 학생이 가해 그 학생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그 남학생 선배한테 그걸 동영상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결국 이걸 SNS상에 남학생 선배가 올린 거군요. 그렇게 돼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처음에 문제가 됐던 전화 통화했던 그 선배라고 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선배 남학생한테 올리니까
너무나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 학생이 올린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보도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다시 이 보도의 원점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1차 폭행이 지난 7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폭행 가해자 측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복 폭행이 났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올려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게는 신고를 하나요, 누군가가? 기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게 사건이 알려지고 화제가 되니까 기자들이 부산경찰서에 다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전화하고 그렇죠. 소년계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정말 백교정 팀장에 계시지만 죄송스럽게도 여기서부터 경찰이 좀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고 이 상황 파악을 하니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경찰에서. 이때 사건 접보는 된 건가요? 네, 사건 접수는 이미 돼 있었죠. 사건은 접수가 돼 있는데 별일이 사건 접수는 누가 해내는 거예요? 사건 접수는 피해자 어머니가 접수를 했죠. 피해자 어머니가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2차 사건 2달 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도 피해자 어머니가 이 SNS 신고를 신고를 올린 했죠.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중상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이 옵니다. 이게 상처였다고 땀 때문에 사진이 그렇게 찍힌 거지 중상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피와 사진이 버무려져서 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사진에 보였지 실제 큰 사건 아닙니다. 골절도 아니고 큰 사건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랬고 또 이 어머님이 이 사진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그런 모습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안쓰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조차도 막아달라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응도 없었던 걸로 보여요. 경찰은. 그래서 어머님이 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엄마는 경찰한테 이 사진이 돌아다니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그것도 요구를 했다는 거고 경찰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요? 백 팀장님. 이 B양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갑내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 14세의 동갑내기입니다. 당시 피해를 받고 나서 14세가 넘었나요? 14세인가요? 만 14세입니다. 정확히. 당시 피해를 입고 나서 이 사건을 C양의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가 다소 미흡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해자인 두 학생은 거기에 대한 빌미를 잡고 계속해서 이 피해 학생에게 뭔가 좀 가학적인 표현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2개월이 지난 9월 1일 날 다시 이 C양을 불러갖고 또 폭행을 재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학생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통화를 했다는 게 명분이었고 또 다른 명분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거만하다 뭐 이런 건데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구나 좀 범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랄까요? 이런 건데 그 갈등의 해결 방식은 굉장히 폭행적이었죠. 그리고 유인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유인을 했는 물론 이제 집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안 받으니까 결정적인 장소에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서 이제 어떤 으슥한 공원 한 귀퉁이에서 폭행을 가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저러면은 7월서부터 그 폭행을 했고 7월의 폭행의 원인은 뭡니까? 6월 29일, 그러니까 7월 초 6월 29일 폭행이었는데 그 6월 29일이면 87년 6.25 선언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폭행이 이제 그 가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가해 학생 남자친구가 이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통화를 하게 된 걸 계기로 해서 노래방에서 때립니다, 처음에. 1차 폭행은.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와 왜 통화를 하느냐? 왜 전화를 시기질 하느냐? 투심으로 요 사이에 끼어들었고 내 남자친구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상적인 이런 얘기였겠죠.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빌미로 노래방에서 폭행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때리면 이게 2차 노래방 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폭행도 그렇고 1차 폭행도 그렇고 너무 잔인하고 이 아이들의 범죄로 믿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안에서 때리는 소리가 못 나가게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마이크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요. 그때도 이미 얼굴이 만시하게 되는데 요즘 왜 어린 친구들 후드티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 또 후드티를 뒤집어 씌워서 어깨동무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사장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에서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1차 폭행 때도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때 신고를 했고 1차 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피해 여학생이 제 생각엔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웬일인지 모르는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보복이 두려웠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 게 문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입장을 했냐면, 원래 이제 경찰은 옆에 있어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가해자 얘기를 듣는 게 순서니까 예.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여러 번 알아보려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는 건데, 제 수수께는 아마 이 여학생은 신고를 해놓고도 나중에는 두려웠을 것 같고, 또 그 경찰들이 학교에까지 연락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더 가혹한 폭행이 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저는 좀 안쓰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폭행할 때는 유인 폭행이라고 보도 나오는 건 지금 확신이 안 된 건가요? 확실하게 확인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오늘 정도에 아마 영장을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바로는 뭐 다른 이유로 해서 불러냈다며 거기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있었고, 예. 그다음에 공장 근처로 데려가서 인적이 굉장히 으슥하고 주변에 막 흉기 같은 것들, 위험한 물건이 널린 곳에 미리 데려가서 장소 그러니까 다 배정을 한 거예요. 섭외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장소 이렇게 답사도 사전 해놓고 답사 여기가 합니다. 가장 적합할 것이다. 예, 예. 인적도 드물고 예. 흉기를 쓸 수 있는 곳도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폭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애가 그냥 겨우 겉옷까지 정도 가려서 상처를 입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오죽했으면 보고 신고를 길을 가다가. 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백 팀장님, 네. 1차 폭행 때부터 한번 좀 네. 어쨌든 뭐 지금 기사 나온 거로 추정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좀 이렇게 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경찰의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왜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왜 축소를 했는지. 네. 이제 6월 29일 날인데 이 가해 학생이 5명으로 지금 나와 있죠. 6월 29일도 5명이에요? 6월 29일 날도 전체 흐름이 전체적인 학생 애들이 5명이었어요. 이번엔 4명.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3학년이죠. 예. 지금 피해 학생은 2학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내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 남자친구랑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3학년은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여학생을 만나서 추궁을 하고 이제 구타를 시작을 한 거죠. 방금 양지열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게 6월 29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 그 학생 말고 나머지 4명의 학생은 그 다른 학생들은 이제 가담을 하긴 했는데 예. 아주 주 가담은 아닌 것이죠. 그 타 학교 3학년 학생이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구타를 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30일 날 부산 그 강서경찰서에 신고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를 진술 조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데 이미 가출한 상태였어요. 그게 연락이 안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연락을 했는데 결국 이 사실이 이 가해한 여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피해 학생도 가출하고 네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상태인가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피해 진술 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결국 출석 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도 피해자가 진술이 안 되니까 이제 가해자의 특정을 해야 되는데 피해 진술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실을 한 가해 학생들이 너 만나면 이 사실 지금 경찰이 대응이 여기 좀 질문 한번 답변하세요. 네. 저희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은 할 얘기 없어요. 알겠습니다. 백팀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하여튼 1차 폭행 기사가 언론에 났을 때도 예. 이게 보복 폭행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얘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종의 좀 축소된 상태로 기자들은 이제 경찰에서 브리핑을 해준 대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기사 썼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어머님이 또 화가 나서 이게 사건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SNS에 또 폭로합니다. 그래서 더 커진 거예요, 사건이.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사건은 무척 큰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저기서 나와 있던 지금 동영상은 본인들이 찍은 건 아니고 근처에 있던 CCTV에서 잡은 거죠. 예. 그렇죠. CCTV까지 이제 찾은 거예요. 그때 백 팀장님 아까 제가 야단쳐서 죄송한데 원래 감옥을 보낼 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야단치면 감옥을 안 보내요. 경찰이 그 엄마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연락 오고 그랬을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경찰은? 사실은 이제 그때 진단이 팩트가 2주 상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2주밖에 안 나오죠? 아니 그 최초
최초 사건에 6월 29일. 네, 6월 29일 날 그 폭행 사건은 상해 진단이 2주가 이제 첨부된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찰이 중상으로 보는 건 3주 이상을 중상으로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학생이 14세밖에 안 된 아니, 아이고. 근데 이 사건, 지금 9월 1일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9월 1일 사건 이전에 진단서 제출된 건 2주로 지금 예, 알려지고 2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피해자 진술도 안 되고 그래서 최초의 기자가 물었을 때 최초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중상이 아닌 걸로 했지만 상당히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자들은 지금 이 SNS상에 도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물었더니 경찰은 6월 29일 초동 단계의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런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넘는 이해는 그런 좀 폭행을 되네요. 당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가 미진하고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축소나 조금 약간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오히려 듭니다.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자, 이게 1차 폭행이 있었고 그때는 2주 정도의 진단이 왔고 지금 이 사건은 신고는 들어왔지만 사건 그 수사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정치가 얘기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오픈 공개를 하고 정말 사실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일각에서 경찰의 대응, 수사 미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경찰 개혁 특위가 가동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최강욱 변호사 거기 들어가고 네네, 경찰청에. 예, 경찰청에 그리고 경찰 내 적폐 세력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경찰 내 적폐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 예.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품성이나 자질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 있다는 거죠. 네. 적폐 세력 청산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그냥 의견만 저는 얘기했으면 됩니다. 경찰 내 적폐 세력이라고 칭하긴 좀 그렇고요. 예. 상당히 어쨌든 경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 말투가 조금 애매모호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오셔서 이제 여기 분위기를 좀 익히라고. 네. 자, 김대영 기자님. 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의 미진한 대응 때문에 온라인에서 SNS상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전 국민이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국민이 수사관이 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자. 그래서 국민청원이 오늘 오후까지 한 20만 건 가까이 아니, 올라왔다고 그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을 갖다가 또 어떤 분이 지금 소년법 예. 어떤 분들이 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닙니다. 또 규정 변호사가 있었겠죠. 네, 네. 소년법입니다. 그래갖고 방향을 틀어서 소년법 개정으로 이제 청원이 다시 올라간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20만 명이 넘었다. 20만 건 가까이 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공범자들 상영자 수하고 관람객 수하고 비슷해지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네. 공범자들이 지금 한 2, 3일 전에 월요일 날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예상하는 분들은 100만 건이 넘어갈 것이다라고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분노하고 갖고 같이 분노할 일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경찰의 입장은 뭔가요 이제? 그 철저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근데 좀 긴장했나요? 글쎄 뭐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떤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는 있겠으나 예. 주목을 더 받기 때문에 긴장할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수사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 경찰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어쨌든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워딩은 그렇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처벌을 어떤 중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긴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는 동영상 못 봤으면 오늘 끔찍하고 그래갖고 이제 좀 봤으면 좋겠지만 이게 보기가 좀 힘들어갖고 자, 피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그 본인들이 찍은 동영상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네,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9월 6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후미진 골목으로 끌고 가 소주병과 철골 자재, 의자 등으로 사람을 1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폭력을 알고 보니 14살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리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인식이 청소년 범죄를 더욱 잔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점점 더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우리나라의 소년법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동영상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못 보겠던데요. 심약한 저 같은 사람도 못 보겠더라고요. 무료 급식을 1년 동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서워요. 네,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범죄자들이 같이 말로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말로. 그렇습니까? 예. 푹 교정시설 내에서는 하고 폭력, 20년 산 사람들 교정시설 내에서는 폭력이 없습니까? 일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네, 너무 살벌해요. 근데 저 보니까 막, 그렇습니다. 피 흘린 거 보고 양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또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여자아이가 있고 해서 소름 끼쳐서 정말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또래요? 예. 딸 있나요? 예, 예. 몇 학년이에요?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립니다. 저보다. 저는 딸이 고2인데 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왕따로 지내갖고 아유, 그럼 더더군다나 이제 마음이 더 아프셨겠죠. 무감각 왕따. 다른 사람 왕따 시키는데 자기는 왕따인지 모르는. 그거 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따님의 명예를 훼손하시는 건.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래갖고 저 이제 캐나다로 운동시키다 운동도 안 돼서 캐나다로 보냈는데, 한 번 내가 그 일기장을 보고 한참 운 적이 있는데, 그 일기장에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아이고.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또래 애들 또 유행어였대요. 아우,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내 정치든 뭐든 관계없이 이거 보내야겠다. 자식이 가장 크죠. 근데 저 아이들도 사실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저 그러니까요. 모습이라서 네.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 저 엄마가 벌써 2달 사이에 저런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처음 자리하셨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직 경찰로서 네. 얼굴을 듣기가 부끄럽죠? 네, 그 경찰관이 이제 이번에 부산 사건, 강릉 사건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수사 그리고 이 피해 아동들, 피해 청소년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사실 저는 솔직하게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면 저런 피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평생 트라우마, 애상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소년을 향한 어떤 가해, 잔혹한 그런 범죄 정말 국가적으로 시스템 총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하는 알겠습니다. 교훈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전직 경찰로서 부끄러우니까 카메라 보지 말고 고개 숙이고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기자님,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보는 분들이 너무 이 정치나 사회 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연성화시켜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보는 분들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정말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 많은 네티즌들 혹은 시청자들께 욕먹을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그 중범죄 사건이 연간 2,0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네, 청소년 사이에서. 그리고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부터 14세 지금 이제 이 사건 부산에서 발생한 이 폭력 사건의 아이들이 10세부터 14세.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14세였는데 이 아이들이 그 법원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것 또한 연간 몇만 건씩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사건으로 이어져서 처벌까지 혹은 뭐 보호 처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법무부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 또한 그 아이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가정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1일 그 부산 사상구의 한 공원에서 예. 여중생 2명이 그 동갑내기인 여중생을 폭행하고 그 폭행한 장면을 또 찍어서 그대로 SNS에 또 본인들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범죄 2명인 줄 알았더니 결국 4명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전에 또 7월 달에 1차 폭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범죄 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중의 여론이라는 것은 이 폭행이 일반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런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처벌을 하는 것이 응당 맞다, 예, 옳다. 이런 알겠습니다. 주장을 하고 김 있습니다. 기자님. 네네. 자, 평가도 평가지만 지금 이제 하도 기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겉돌면서 기사를 접해요. 그래서 기사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서 7월에 폭행이 있었고 보복 범죄라고 하는 보복 폭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 경과 과정만 조금 드라이하게 네네. 아주 팩트만 좀 전해 주시죠. 네. 정리를 해갖고. 지난 7월 달에 이 피해자인 C양이 동갑내기인 A양,